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며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4원 하락하며 1242.7원에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항공주가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전후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굴삭기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청담글로벌이 IPO 흥행 부진을 털고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웅진에너지 인수를 검토했지만 인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수소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동반 강세 마감했습니다. 노터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사흘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인플레 완화 기대감과 투자 심리 약화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미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며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의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안도랠리에 힘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약 1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오늘 0.4%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을 보면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 웃었고요. 또 고용 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무게를 둔 것처럼 우리 시장도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금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했던 2680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면요. 오전 중에는 관망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결국 94억 원을 팔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방향을 틀었다가 결국에는 매도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만이 3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준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별로 어떻게 엇갈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과 화학 업종이 강했습니다. 양 테마는 2%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증권과 음식료품이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가지표 상승률에 좀 부담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화학 업종 중에서 OCI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주도주로 메리츠증권은 목표 주가 16만 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유일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이라며 신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목표가로 16만 3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가격은 13만 2천 원의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3.93%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음식료로 넘어가서 삼양식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TS가 또 K라면집에 방문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좀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5월에 라면 수출 실적 잠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를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재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며 물류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0.83%, 마지막에 살짝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마켓맵으로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마켓맵이 나와 있고요. 코스피 마켓맵으로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체로 좀 양호한 모습을 출발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으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한번 살펴볼까요? LG화학은 기관이 연속으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11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LG화학의 총 에비타가 2025년까지 37%에 이를 것이라며 다각화된 화학, 소재, 전기차 배터리 회사 중에서 에비타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 가운데 LG화학을 골드만삭스가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 오늘 2.63%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선물 6월물 0.69% 올랐고요. 코스피 200 주스도 0.4%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 수급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만이 2천억 원 팔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의 인사이트입니다. 6월 자산 배분 월간 전망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돼서 물가가 고점을 통과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좀 섹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에 관심을 두자는 뷰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드립니다.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오늘 지수는 0.04% 상승한 8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지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897포인트에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빠졌는데요. 장 후반에 더 무너지면서 하락 전환도 됐지만 막판 다시 올라오면서 890선을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거세게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오늘 1,600억 넘게 물량을 덜어냈고 이 물량을 개인이 홀로 받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등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 오락 문화와 유통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사료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음식료 담배 업종은 하락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부진으로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하락률 상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오락 문화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죠. 그 힘을 받아 어제도 3% 정도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 정도 가까이 오른 8만 원에 마감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 중에 가장 견조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증권사의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12만 8천 원, 대신증권은 13만 원, 그리고 DB금융투자는 13만 4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는데요. 50% 이상 업사이드를 열어뒀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종 보겠습니다. 유통업종은 오늘 새내기 주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상장한 청담 글로벌 한번 볼까요? 브랜드 컨설팅과 마케팅, 유통을 일원화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가 6천 원이었는데 오늘 17% 넘게 상승한 7,6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공구음원도 한번 볼까요? 지난 3월에 상장한 회사죠.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쇼핑몰 운영업체인데 공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4만 2천 원대니 상장 2달 만에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 10% 넘게 오르면서 유통업종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중 LNF가 4% 가까운 조정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 어제 쉬어갔던 반도체주는 오늘 빨간불을 다시 켜나 싶었는데요. 장 막판 밀리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 주요 게임주들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1240원 지지력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9.4원 내린 1242.7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경제 정상화의 시동을 건 중국 상황과 또 향후 주목할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심층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상하이입니다. 2달 만에 봉쇄가 풀린 상하이는 벌써 거리에 사람이 북적거린다라고 하는데요. 상하이 봉쇄 해제와 함께 중국 경제 정상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발 훈풍입니다. 경제 정상화와 정책 수혜로 하반기에는 중국발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하반기 중국발 훈풍 가능성과 중국 관련주에 대한 영향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5월 제조업 PMI가 반등을 하고 또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상황 그리고 향후 경기 사이클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41개 지역 그리고 2억 9천만 명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21개 지역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300만 개 이상의 주민자치단체라고 해서 행정 말단 그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5m당 감시원들을 두고 있고요. 또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고 경제 정상화로 가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어디를 이동할 때는 헬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카카오의 그 이동 그 프로그램을 꼭 실행하듯이 중국에서는 이런 것을 실행해야 되겠고요. 또 72시간 내 PCR 음성 증명서뿐만 아니라 체온 측정까지도 엄격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1분기 4.8%를 고점을 해서 2분기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부터는 4%, 5%로 그야말로 나이키형 성장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5월 31일 날 경제와 관련된 33종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7월 달 중국의 최고 정책 의사 결정 기관인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로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분명히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에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양책이 얼마나 경기를 조금 수반하는지 한번 그 효과를 진단을 내리고 7월에 추가적인 좀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경기 정상화에 대한 게 좀 이른 시점인데 이렇게 좀 엄격하게 행동 제한을 수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무래도 경기를 좀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은 왜 폐지하지 않고 계속 이걸 유지를 좀 하는 건가요? 네, 인구 구조학상 중국에서는 60세 이상의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층이 무려 2억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규제를 한순간에 풀었을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루 7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 그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이런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마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조금만 더 지속한다면 3%대까지 성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은 11월 달에 당대에서 시 주석의 상기 인기와도 맞물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 주석의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리더십으로 고난의 시기를 극복해 왔다는 거, 그리고 제로나 코로나를 포기하고 이런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갔을 경우에는 자신의 영웅화에 금이 갈 수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총서기에게 감사하자는 운동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제로 코로나를 한순간에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좀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이 2020년 봄, 그러니까 코로나로 우한시가 봉쇄됐을 때 그 이후로는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 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2분기를 바닥을 기점으로 좀 하반기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기대와 좀 우려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변수들 저희가 좀 짚어보면 될까요? 네, 제조 PMI도 3개월 연속 50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은 무려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고요. 소비는 마이너스 11.1%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를 4%대까지 떨어뜨렸고요. 특히 일본의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5% 성장은 힘들어도 4%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제 완화가 돼야 되겠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9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벌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현재 중국에서 권력 투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푸덴성파, 그리고 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경제 온건파들 간의 정책 대립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천만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복지 부동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200만 개 이상의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신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정적 후견인 역할을 했던 그 고위층들이 낙마를 하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해서 대출뿐만 아니라 계좌 동결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큰 한 차례 더 시련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여기에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도 지금 좀 지체가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그걸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계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글로벌 인플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만 하락을 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나요?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하는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9,30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전 세계 그 산업 금속 가격 지수죠. 뭐 구리나 알루미늄, 니켈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구리와 금의 상대 가격이 분명히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는 이런 그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위축이 되니까 전 세계 금속의 50%를 소비해주고 있는 중국 시장 위축으로 인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로 인한 그 중앙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절약 대호령까지 내리고 있다는데요. 뭐 PC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신규 구매도 금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종이를 양면 복사를 하라.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적정 온도로 지켜라. 그리고 접대비 사용 금지와 같은 지시가 내릴 정도로 뭐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니까 전 세계적인 그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위축된 현상들이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택의 인프라와 건설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수요에 문제가 생겨서 구리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상하이 봉쇄 해제와 함께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제 중국발의 정책 수혜입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총동원이 내려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내에서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4월과 5월 같은 경우는 주요 도시에
화물, 적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또 도로 이용들, 지하철 이용들을 보면은 평소보다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7, 80%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또 상하이 항을 통해서 수출하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이나 정밀 그 부품들,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들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조금씩 해소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요. 트럭 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 정책을 편다든지 그리고 조기에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한다면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는 눈에 띄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총동원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이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게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 약세를 조금 듣고 가고 싶은데 위안화가 1달러에 6.78위안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2020년 9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중국 경제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반기에는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유일한 수출 그 엔진인 그 수출이 좀 더 활성화돼야지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까지는 1달러에 6.85위엔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내년도까지는 아무래도 그 8위엔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벌어들인 돈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금들이 대부분 중국의 단기적인 어음 형태로 해서 무역위험 형태로 가공해서 중국에 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금리차가 더 확대가 되고 위안화가 좀 더 절하될 압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최근 한 3개월간 무려 450억 달러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주식시장도 2달간에 50억 달러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 증시가 조금 초기에는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 중국 증시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벌어들인, 본토에서 벌어들인 1조 5천억 달러를 원래 홍콩이나 이런 데서 좀 굴리고 또 대출도 해주고 하는데 이 자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맞는데 앞으로도 이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그럼 증시에서도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 증시의 그 가장 큰 손이죠. 그 미국계 헤지펀드인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8조 6천억 달러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큰 손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5월 9일자로다가 중국과 관련된 적극적인 매수 단계를 철회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계 그 자금들이 중국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국제금융협회라고 해서 IF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유출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한머니들의 자금이 3천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1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올해 중에는 3조 달러가 꺾이면서 위안화의 절하 압력도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5년도에 중국 위안화가 7.5% 절하되면서 아시아권의 화폐들, 특히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가 아시아의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에 들어가고 이에 따라서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때 위안화 변동폭이 커지는 것을 아무래도 세계의 그 한머니들은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위안화 약세,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매도와 달러 유출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한 그 변수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반등 혹시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올해 중국 증시에 많은 투자를 서학개미들이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당대회가 11월에 열리는 만큼 올해는 아무래도 그 연평균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가 48% 정도 상승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7월 달에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투신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표팀이라고 하는 대형 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순매수 원칙을 지키라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 들어서 한 15일 정도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가파라지고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뭐 중국 정부가 정책 시장이 주식 시장을 안정을 시키고 1억 명의 개미 투자가들이 중국 정부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증시와 관련된 자극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현재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이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중국 증시가 좀 상승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1월 당대회를 앞두고 7월 부양책이 나오면 또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좀 보고 갈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출범이 공식 선언되면서 저희 나라도 이제 좀 참여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외교 경제 관계에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IPEF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라든지 5G, 6G 동맹까지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그 봉쇄 정책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핵심 이익을 훼손당했다고 보고서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드 배치 때처럼 또 요수수 사태처럼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그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 품목들만 1,850개 정도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또 위생 검역, 또한 그 세무조사, 통관 지원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 기업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한한령을 넘어서 금한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중국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2025년도에 한중 간의 통화 수화보가 49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 이것도 연장시켜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한령 때도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금한령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 지금 중국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변수가 좀 있잖아요. 그럼 하반기도 우리 투자자들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미국도 금리 그 인상과 관련된 종착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양적 긴축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완만하게 나이키형으로 상승에 따른 주가와 현실 간의 괴리 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반등 시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성장 그 매력도 있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 가정 약심에 의한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경기도 이제 마지막 국면에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이번에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데이 하디씨 오늘은 상하이 봉쇄 해제와 또 정책 기대에 따른 하반기 중국발 훈풍이 가능할지 전망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다방면으로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대응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기관의 힘이 참 강했죠. 현선물 모두 매수해준 가운데 코스피는 2670선, 코스닥은 890선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인 건 이 코덱스 구리선물 환해지 상품이고요. 이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도 있습니다. 그럼 부진한 상품을 보였던 건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철강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빨간불 켜낸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 멈춰있던 상하이가 드디어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공장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코덱스 구리 선물 환해지 상품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4.1%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석유 개발 사업의 영업이익이 반전을 보이면서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낼 것이란 내용인데요. 이 타이거 200의 에너지 두 번째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4%의 양봉이 그 힘을 더했고요. 여기 LG화학과 하나솔루션 등도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강하게 출발한 우리 시장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금요일이지 하며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기관의 매수 속에 2670선 회복하면서 0.4%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이 반대로 베팅하는 코덱스 인버스가 0.5%의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코덱스 철강이 약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이 상품 안에는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주들과 함께 고려아연이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2분기 중국 봉쇄로 인해 1분기에 이어서 또 부진한 판매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상품에 하방 압력을 주면서 파란불 켜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는 단오절 연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영향으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잦아든 데다 엔저 기조가 증시의 하방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민간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 실업률 등이 담긴 5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고 오후 11시에는 미국 5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 SDI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개인의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다음 SK텔레콤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최근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해서 5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한 네이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어제는 쉬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보였던 하나솔루션과 OCI도 3위와 자리자리 올려가 있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 체크해보시면 화요일 현대차그룹의 수직 계열화 방식의 산업 구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란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때 개인은 매도하면서 5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바로 1위에는 LNF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매수 금액은 소폭 줄었지만 그래도 1,792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위에 올라와 있는 심택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강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의 하락을 보였고 오늘도 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틀 사이 11%의 급락을 보이며 4만 5천 원대를 내려왔습니다. 이에 어제 내릴 때 개인은 매수 기회라 생각하면서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면요. 이 종목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휴림로봇과 에코프로비엠, 넥슨게임즈, PNT, 파라다이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휴림로봇은 이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M&A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위 자리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살펴보시면요. 이 파라다이스는 이 카지노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에 7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은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에서는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두 분의 유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여전히 좀 이렇다 할 반등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큰 장세에서 그래도 하방은 조금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저희 어떤 전략을 좀 유효하게 가져갈까요? 이제 지금은 그냥 큰 상승보다는 큰 기대감보다는 짧은 매매가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삼성전자를 보실 때 시장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측면 두 가지 쪽에서 둘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냥 반등을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쉽지 않고요. 또 사업적인 면을 봤을 때도 스마트폰 쪽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제 또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한국 업체들도 그렇고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또 받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반도체 영향까지 같이 받게 되고 디스플레이도 영향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물건 물리는 관계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올라올 때 단기로 많이 보신다면 조금 매도를 고려하시고요. 안 그러면 이제 좀 장기로 보면은 조금 그냥 아직은 저평가 상태이긴 하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큰 기대감보다는 빠른 매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올라올 때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5월 중순 이후 4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서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최근 흐름 자체는 수급적인 요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재업체 같은 경우 그리고 셀업체와 연계해서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오하이오 1공장이 개시가 되는데요. 초기 가동 캐파가 약 9기가와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초기 가동에서 램프업이 된다고 하면은 23년에는 80기가와트, 그다음에 24년에는 195기가와트로 확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자체는 북미향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북미향에 대한 캐파가 확산이 된다는 점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향 매출이 약 40%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2025년 기준으로 중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각각 제로, 그리고 이 완전 셀 같은 경우에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캐파 자체가 40% 정도 부족하다. 이 점을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매출에 대한 그 프리미엄 부분이 증가하게 되는 점을 LG에너지 솔루션의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깝게 모멘텀은 미국의 BBB 법안 통과에 있습니다. 이 BBB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연 20만 대 판매업체 기존 제외에서 이제 포함이 가능한 부분, 즉 테슬라, 그다음에 GM 기준으로 각각 8,000달러, 12,500달러가 상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자체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의 한 3%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 수준에 도달을 해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면 현재 늘어날 수 있는 볼륨만으로는 한 120조의 시가총액까지는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초기 상장 기업에 대한 그 할인 요소, 즉 보호 예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6개월 보호 예수 해제가 7월 27일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996만 주, 상장 주식이 4.5% 정도에 해당하는 비중인데요. 현재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은 7월 달까지는 뭐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 요소가 있겠지만은 7월 중반에 갔을 때는 이 부분의 출회 가능성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그 시총이 2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호재는 맞지만 또 7월 27일에 보호예수 물량의 출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케미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차 전지의 양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도 받고 있고 경쟁력도 부각되고 있는데 향후 성장 포인트와 투자 전략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요즘 이제 2차 전지 좋은 거 보시면 핵심 키워드는 테슬라입니다.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느냐 또는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조금 달려 있는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나쁘지 않고 LNF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 괜찮은데 이 테슬라에 납품을 아직 하지 않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에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그 다른 뭐 GM이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쪽은 썩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테슬라는 상해가 이제 좀 락다운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따져봐도 사실 LNF나 에코프로비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올해는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가 상대적으로 조금 캐파가 작았지만 내년부터 25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거, 그다음 음극재도 좀 한 2배 정도 25년까지 늘어나는 거, 이런 스케줄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로는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 있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포스코 케미칼의 캐파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그 셀이나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찼을 때 그때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지만 양극재, 음극재 캐파가 확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KB금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돌아섰지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해도 될까요? 일단 그 금융주, 특히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반영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즉 스텝 자체, 중립금리를 맞추는 단계에서 이 주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들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지금 2.9%에서 미국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미국의 금융주, 우리나라 금융주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금리의 반영이 선제적으로 빨랐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또 하락을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준 위원 같은 경우도 9월 인상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뭐 인상에 대해서 스텝을 더 할 수 있다.
근데 연준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 현재 주가는 좀 뭐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시각에 대해서 저희가 주가만 단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다른 금융사와 다르게 지금 주가 측면의 모멘텀에 부재가 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모멘텀, 뭐 새로운 사업 아니면 여기에서 그 순이자 마진 외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약간 이 모멘텀의 부재에 있겠고요.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정도입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이 4조 9천억 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밴드 하단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모멘텀의 부각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을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매매에 대입하시면 조금 더 KB금융 같은 경우는 효율적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우선은 이제 종목의 좀 이자 마진 외에는 모멘텀을 찾을 수 없는 점, 다만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이 하반기부터 조금 고개를 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또 포스코케미칼, 또 KB금융까지 저희가 좀 전략도 세워보고 이슈도 점검해봤는데 이제는 두 분께서 보고 계시는 유망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종훈 연구원 유망주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그 지금 실적주들도 사실은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심하고 그래서 조금 손이 가기가 쉽지 않고 여러 주식들을 찾아보는데 이제는 조금 저 높은 우주를 향해 좀 쳐야다 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인텔리안 테크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 회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위성용 안테나 를 하는 만드는 업체인데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주목을 받았던 건 그 저고도 위성이라 그래가지고 위성으로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안테나가 들어가게 됐는데 원앱이라는 회사하고 실제로 계약을 해서 그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원앱의 납품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 매출이 인식되는 하반기부터 인식되는 이제 본격적인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가깝게 성장하고 이익은 뭐 작년에 워낙 한 20억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한 200억 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익도 성장도 기대되는 건데 재밌는 건 여기 올해 또 기대할 수 있는 건 원앱봇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리오프닝주로 약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무래도 원래 선박용 안테나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크루즈가 요번에 이제 다시 2년 만에 재개되고 이러면서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주들이 많이 늘어나서 크루즈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LNG선이 요즘 아시다시피 많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수혜를 직접 입게 돼서 리오프닝주로도 또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지금 원앱 말고도 또 하나 이제 뭐 아마존 얘기는 나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저고도 위성의 수주 기대감이 또 있어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 내년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다만 올해 밸류에이션 좀 비싸지만 좀 많이 이렇게 매해 갈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규모가 50% 이상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더 많이 싸질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세가 기대되고 또 리오프닝주로서의 수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전고점이 91,600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뭐 정확한 밸류로 따져서 목표 주가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방향성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단기로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증설이 한 3배 정도 규모로 증설이 된 게 이제 매출이 시작되면은 내년 내후년은 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특히나 이제 아마존을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더 그 밸류에이션을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설에 대한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또 아마존 수주권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제 다시 멀티플을 좀 재상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유망주로 이제 박종훈 연구원께서는 인텔리안 테크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성웅 이사의 유망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 오늘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종목명은 진성 TC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주요 고객사는 캐터필러 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익숙하게 들었던 디어라는 농기구 업체, 그다음에 밥캣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굴삭기와 관련된 하부 쪽의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판매라고 하면 이제 전방 고객사겠죠. 말씀드린 캐터필러, 디어, 밥캣 이런 회사에 그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밀려왔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이 제시가 되었고요. 인프라 투자 중에서 그 재건 부분, 그러니까 이 재건 부분,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 포션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약 230조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과 관련해서 자재는 미국산을 쓰라고 공표를 했지만은 이 건설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외부의 부품은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내부의 미국 법인 그리고 중국 법인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재의 뭐 제외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포션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지금 금액이 얼마다라고 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상키로 한 50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미국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3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 소폭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2,700억 원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 290억 원 수준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로 보자면 약 10배가 안 되는 수준인데 이 구간 자체가 지금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지 않은 단계다 보니 이 구간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 여력은 한 30% 정도 미니멈으로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구간에서 시장이 난이도가 높지만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뭐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오늘 진성 TEC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미국 인프라 투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진성 TEC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우크라 재건 테마가 잘 갔잖아요. 오늘 7%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통상 지금 뭐 이렇게 강한 먼저 테마가 강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도 동반해서 강했는데 이 7%의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당장 월요일에 이 종목이 강하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통상 종가 대비해서 한 3%대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6일에서 8일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나라에 뭐 오는 측면이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당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는 요소도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금액 부분 뭐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시기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멘텀이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돼서 매출의 증대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초점으로 맞추고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언테크와 또 진성 TEC까지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 휴일이 좀 있고 나서 화요일부터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합니다. 혹시 연구원님 다음 주에 저희 어떻게 좀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예, 그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조금 계속 좀 밀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제 일단 다음 주도 우리나라도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표들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야 돼서 다음 주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방어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차피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현금 비중을 그전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종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방어적인 투자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데 좀 초점을 맞추자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욱 이사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흐름이 살만한 종목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2차 전지의 밸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을 봤을 때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던 기판 업종 같은 경우도 조그만 모멘텀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측면에서는 단순히 실적에 대한 초점은 1분기 실적은 지나간 측면, 여기에서 모멘텀 측면에 맞춰서 이제 접근이 필요하겠고
뭐 원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뭐 인프라 관련된 그러한 업종을 체크하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쉬운 시장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 감안해서 모멘텀에 초점 맞추는 네. 시장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고 리스크에 예민한 시장입니다. 이제 모멘텀에 짧게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좀 투자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어적인 투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휴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